조선 후기 기이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았으니 그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다. (1611년) 광해군 4년 1월 12일 노비가 제주인을 살해했다. (1632년) 인조 9년 8월 11일 이점의 부인이 시댁 식구들을 살해했다. 1746년 영조 21년 1월 22일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양반가의 자제가 숙부일가를 몰살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이 같은 살인사건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매우 기이한 방법으로 감쪽같이 살해하여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고 하는데, 과연 조선을 뒤흔든 기이한 살인사건, 그 진실은 무엇일까? (1633년 10월) 당시의 임금 인조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오늘도 살인기가 창경궁에 나타났느냐? 실은 창경궁에서 흔적을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아니 된다. 아니 돼. 살인기의 손이 여기까지 뻗쳐서는 절대 아니 돼. 살인기가 남기고 간 저주물을 당장 불태 없애거라. 그랬다. 인조가 살인기라 부르며 두려워했던 것, 조선 사람들이 흔적 없는 살인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었던 것,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저주였다. 그런데 얼마 뒤, 실제로 인조는 어느 날 갑자기 심하게 알아눕게 되고, 궐 주변을 수색한 결과 창경궁에서 14개, 동궁에서 12개, 인경궁에서 26개, 경덕궁에서 4개의 저주물이 발견되었다. 그러자 궁중에 저주물이 낭자하니 그 흉악한 살인기에 내가 죽어가는구나. 서둘러 거처를 옮기지 않는다면 화를 입을 것이다. 인조는 깊은 밤을 틈타 몰래 기거하던 창경궁을 버리고 서둘러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 후 신기하게도 인조의 병은 말끔히 나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말 저주로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는 일은 가능한 것일까? 남을 몹시 원망해 신에게 재앙을 내리도록 하는 술법인 저주. 저주란 주문과 부적을 이용해 인형 모형과 같이 해치려는 사람의 대형물에 해코지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짐승의 시체 혹은 뼈 등의 흉측한 물건을 해치려는 사람의 베개 속에 넣어둔다든지 왕래하는 길에 뿌려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주술 방식이다. 실제로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저주에 관한 사건은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1527년 중종의 후궁 경빈박씨의 세자 저주 사건, 1651년 인조의 후궁 조기인의 효정 저주 사건, 1701년 장희빈의 인현왕후 저주 사건 등이 그것이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듯 1652년 창덕궁과 창경궁을 수리할 당시 수리 과정에서 실제로 저주에 사용된 물건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저주는 왕실뿐만 아니라 서민 사회까지 만연되어 있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민간 저주 사건들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주인을 섬기던 노비는
어느 날 주인에게 매를 맞은 것에 앙심을 품고 저주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 안 돼 주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으며 네 친정엄마는 참 뻔뻔도 하다. 아니 어떻게 살림도 안 가르쳐서 시집을 보내? 평소 시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었던 한 며느리가 이후 시댁 식구들을 저주하자 실제로 시댁 일가가 모두 몰살당했다는 것이다. 난 모르는 일이라니까.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해 복수하고 말 거야. 또한 한선비가 가문의 원수가 되어버린 숙부에게 복수하기 위해 저주를 행했다니 실제로 얼마 못 가 숙부가 이유 없이 죽어버렸다고 한다. 그러자 어머니! 어머니! 저기 저주받아 죽었대. 저주? 정말이야?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가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되면 그 죽음이 누군가의 저주 때문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그렇게 점점 저주가 조선 사회에 횡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누군가 나를 저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저주에 대한 극심한 공포감으로 이어졌고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며 그들은 광적으로 변해갔다. 급기야 저주가 횡행하면서 제물로 사용하기 위한 저주물을 마련하고자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 매매하는 전문업자들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자 저주로 인해 피폐해진 조선을 바로잡기 위해 나라의 법은 더욱 강력해졌다. 사람을 재앙에 빠뜨리는 사악한 술법이기 저주하다 발각되면 극형까지 허락한다. 알겠느냐? 예, 전하. 저주와 주술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 주술을 행하는 자가 발각될 시에 잔인한 고문과 극형까지 허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듯 조선을 혼란에 빠뜨린 기이한 저주 사건. 당시 수사관들은 이 사건을 흔적 없는 살인 사건이라 부르며 명백한 타살 사건으로 여겼다. 그렇다면 남을 위해하는 저주 사건은 왜 발생한 것일까? 현대 학자들 중 일부는 실제로 발생한 조선의 저주 사건을 근거로 들어 누군가를 비방하는 저주는 실제로 타인을 사망케 할 수 있게 한다고 봤다. 심령작용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령작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저주가 횡행한 것은 단지 당시 사람들이 저주라는 행위 자체에 집착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뿐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먼저 저주 사건이 횡행하던 시기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 일어난 뒤였고 그 시기 왕권은 흔들리고 궁당 간의 갈등이 야기된 상태였는데 이때 엄청난 혼란을 겪은 서민들은 심리적으로 몹시 불안한 상태가 되어 더더욱 귀신을 맹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주 사건이 횡행했던 것은 억압되었던 사회의 약자들이 봉기한 것입니다. 저주 사건은 조선시대 사회적 약자들의 봉기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주 사건을 살펴보면 노비가 주인을 저주했던 사건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시어머니나 시댁과의 갈등 관계에 놓여있던 며느리 그리고
서자와 그 자손이 일으킨 저주 사건이 뒤를 잇고 있는데, 이는 유교 사회라는 엄격한 법도 안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대방에게 내색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사람과 갈등이 생길 경우 그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때문에 그들은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저주라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화를 다스리고자 했고, 이는 곧 조선시대에 횡행했던 저주가 신분제와 유교 법도에 억눌린 자들이 불합리한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뿐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논란 속에서도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은 남겨져 있었다. 바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22건의 민간 저주 사건 때문이었다. 만약 저주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면 각 왕별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조선왕조실록에 일반적인 살인 사건과 구별하여 굳이 왜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명기해 두었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의문만큼은 풀지 못한 채 조선의 저주 사건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졌다. 당시 흔적 없는 살인으로 불리며 공포감을 몰고 온 조선의 저주 사건. 과연 이는 저주로 인해 벌어진 살인 사건들일까? 아니면 불안정한 시대에 나타난 일종의 사회 현상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했던 저주 사건. 당시 법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사 방식을 발굴하였으며 신분제를 완화하는 등 한 시대를 비언화하는 원동력이 되었다.